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제3세계 국가들의 히든카드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특히 최근 이란이 이 미사일로 미국을 향한 보복 작전을 펼치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란 무기 좀 소개해달라는 우리 본게임 시청자분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선 전 MC께서 스쿼드를 제3세기 히든카드라고 표현했는데 틀렸나요? 아닙니다. 작가가 맞는 표현이신데 네. 근데 오히려 그거는 약간 좀 어떤 평가절하된 표현이고, 그래요? 저는 그 탄도미사일계의 AK-47이다. 네. 쉽게 가성비 짱. 탄도미사일계의 RPG-7이다. 히든이 아니에요. 대놓고네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시그니처네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계기가 된 게 이제 지난 1월 3일에 미국이 리퍼 무인 공격기 드론으로 이란의 롬멜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실권자인 가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을 암살을 하죠. 제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수단으로 이제 몇 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썼는데, 이제 그 탄도미사일 중에 상당수가 이제 스쿼드를 개량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총 22발이에요. 그 중에 17발이 이라크 내의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기지를 향해서 발사가 됐는데, 그 중에 2발은 아예 쉽게 그냥 불발탄 비슷하게 이제 폭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17발 외에 이제 나머지 5발은 북부 아르빌이라고 하죠. 아르빌 우리 이제 한국군 자이튼 부대가 파병됐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연합군 사령부를 향해서 발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미국은 바로 이제 사상자가 없다, 전혀 거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 기준에 그냥 큰 구덩이가 이렇게 많이 패였던데요. 몇 군데 파여 있는 것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일부는 아예 그냥 쉘터라고 그러죠. 미군 그 건물들이 아예 이제 없어진, 이제 완전히 파괴된 그런 것도 보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미군 34명이 뇌진탕이나 외상성 뇌손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도 드러났는데, 두통이나 현기증,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뭐 불안함을 느끼고, 심지어 이제 구토 증세, 메스꺼움도 느끼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가 미국이 원래 최초에 발표했던 것만큼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는 아니었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 볼 것 중에 하나는 알 아사드 기지 위성 사진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구덩이 5개 정도가 기지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5발이 기지 안에 명중이 됐다는 건데, 17발 중에 5발이 명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주 러프하게 주먹국으로 계산하면 거의 30% 정도죠. 근데 이 명중이 뭐 조그만 건물 하나만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큰 기지 전체, 그러니까 이 공군 기지가 보통 작지 않잖아요. 보통 이 가로 세로 2, 3km 되는 큰 목표물인데 그 안에도 절반도 못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산 오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 그러니까 한참 나간 거네요. 우리가 이제 전문 얘기로 이제 CP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따져보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르빌이라는 곳이 이제 그 이란 국경에서 한 110km 가량 떨어져 있으니까 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리고 알 아사드는 한 300km 떨어져 있어서 표적이 되기가 좀 쉬운 지역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란이 발사한 게 키암-1 미사일하고 파테 110 미사일,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거죠. 얘가 이제 키암-1인데, 좀 분위기가 금장 이렇게 금도근한 저 발칸포 묘하게 생겼네요. 요거는 이제 이란이 2010년부터 시험 발사를 해서 2011년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
사거리가 한 500에서 800km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탄두 중량이 750kg이라 핵탄두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원형 공산 오차는 500m 수준이어야 합니다. 아까 그거 맞죠? 그게 뭐 원형 원형 공산 오차는 공산 오차. 요거는 뭐 대략 뭐 500m 안에 대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아시지만 이제 그게 예. 10발 쏘면 그 안에 500m 안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절반만 들어가면 500m인 거예요. 그렇죠. 5발을 밖으로 나가도 되고. 근데 보면은 이제 현실에서는 이걸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실제 연비 또 이게 또 실험실 연비 다 그렇죠. 연비 다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CEP 500m라는 게 사실 이란이 공식 발표한 게 아니고 서방 세계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제보다 또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네. 이 키암이라는 말은 이렇게 QIAM 이렇게 영어를 쓰는데 요거는 그 페르시아어로 반란이라는 뜻이래요. 반란, 그러니까 반란 1호라는. 그리고 이걸 이제 북한제 스커드 C형 미사일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산화한 그 샤하브 2라는 또 이란제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를 또 개량해서 만든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테 110은 이제 이란에서 개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이거는 키암이 이제 액체 연료에 대비해서 파테 110은 고체 연료를 쓴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중에 이것도 몇 개 계열이 있어요. 사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몇 개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항공모함 등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 미사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거리는 한 300km 정도 되는 건데 2011년에 이제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함정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잡아야 되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도 장치가 이제 달려 있어서 이동하는 목표물을 함정을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일부 이제 긴 것은 뭐 400km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일부는 2012년, 뭐 13년 어간에 이제 북한으로 제공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사실은 KN-17이라고 불리는 대함 탄도 미사일을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여러 번 시험했는데 실패했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델이 이란의 이제 파테 110이다. 원형이 이제 그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 주장한 KN-17 정확도는 한 400km 이상 날아가지고 7m 정도였어요. 상당히 뛰어난 이제 정확도를 자랑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할 때는 가까이 있는 목표물 아르베일 경우는 파테 110. 그다음에 이제 알 아사드는 좀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 키암-1 미사일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부터 수입도 하고 기술을 또 이렇게 뭐 수출 같은 것도 하고 네.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 이란이 미사일 전력이 꽤 세긴 센가 보네요. 생각보다 좀 어마어마한 데가 있고요. 일단 지난해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한국이랑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인 걸프 합참 회의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란군 전력을 공개를 하게 돼요. 거기에 따르면 이란군이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만 4,500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1,0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4,500기의 미사일이란 거는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1,0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보다 4배가 많은 미사일 갖고 있다. 좀 어마어마한 면이 있고요. 뭐 이란이 물론 큰 나라긴 합니다만은 순항 미사일 포함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 포함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사거리 1,000km 이하인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아까 뭐 키암-1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사거리 200에서 400이 이제 파테 119, 사거리 150km인 톤다르 69, 그리고 사거리 500에서 800km인 키암-1, 그리고 285에서 330km인 샤하브-1. 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별로. 또 500km인 샤하브2, 요게 이제 스커드 C 개량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거리 700km인 졸파가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하면 또 사거리 1000에서 3000km까지를 해당을 하는데 이것도 또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하려니 참 얘기가 긴데요. 예. 그리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있지 않습니까? H사 라인업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지금 소형, 중형 뭐 경차부터 해가지고 뭐 대형까지 뭐 엄청 많네요, 진짜. 이 단거리부터 중거리 이렇게까지 뭐 킬로미터별로 네. 100km, 500km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키암이나 샤하브가 이제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이고, 이런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이 이제 북한의 기술과 장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란은 그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이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 네. 탄도미사일 종류가. 무슨 예. 천국 같아요. 다 돼. 예. 다 돼. 뭘 쏠지 결정할 때 오히려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 들어요. 우리도 메뉴 고르 짜장 짬뽕 탕수육이면 다 쉽잖아요. 근데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냉면도 이제 있고 그러면. 운용 유지나 이런 데 또 이제 단점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러게요. 다양하니까요. 이란 탄도미사일은 이제 혁명 수비대 공군이 운용을 한다는데 이 혁명 수비대는 영어로 이제 IRGG라고 합니다. 이게 이란 정규군과는 이제 별개의 군사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 혁명 수비대는 말 그대로 이 최전위대, 그러니까 이슬람 체제를 지키는 최고의 춘위대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특징이 이란 정규군과는 별도의 또 지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뭐 나누자면 뭐 서방하면 뭐 토마호크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어의 패트리어트. 진짜 그 굳이 표현해서 반대쪽이라고 한다면 진짜 스커드가 대표. 솔직히 다른 미사일 얘기하면 좀 몰라요. 딱 그냥 스커드만 생각나거든요. 네. 이게 언젠가부터 스커드 미사일이 정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걸프전 이후로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요게 이제 스커드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쓴 이름이 아니고 나토가 북대서양 서방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코드 네임으로 붙인 거죠. 이 구소련에서는 이제 R11, R11로 예. 명명이 되어 왔고 이 스커드라는 게 이제 나름 영어고요. 사문화된 항해 용어라고 해요. 근데 뜻은 이제 갑작스럽게 장렬하는 빗줄기라는 빗줄기란 건 이제 그 이 비가 아니고 예. 빗줄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냉전 시절에 1957년에 구소련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에 이제 특히 이제 공산권 중심으로 대량 판매가 됐었죠. 1차 걸프전 때 저도 이제 그거 봤는데 익숙했던 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공급하는 장면이 세계에 생중계가 됐는데 그때 CNN으로 예. 그때 패트리어트가 이제 날아와가지고 뭐 이 스커드를 맞추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환호성도 이렇게 막 그쵸. 들리고 막 예. 그랬었죠. 예. 그때는 전 그래서 모든 스커드를 패트리어트가 다 맞춘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절대 지금 아니었죠. 전혀 네. 아니고 이제 네. 그 장면을 보여준 건데 어쨌든 그때 이제 유명해졌고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즉 당시에 다국적군을 좀 곤욕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기동성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커드는 스커드 B하고 스커드 C거든요. 근데 스커드 B 탄도미사일 체계는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탄도미사일 체계의 어떤 롤모델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발사 후에 이제 신속히 위치를 변경하는 이거를 shoot and scoot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이제 스커드 B 탄도미사일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미사일 발사하고 차량이 일체화가 됐기 때문에 발사 체계로서 굉장히 심플하고도 기동성이 뛰어나고 발사를 준비하는 데는 1시간 걸립니다. 뭐 로켓 준비하고 뭐 연료 주입하고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쏘고 나면 5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쐈는지를 파악하고 뭐 거기를 공격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뭐 원점 타격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렵겠네요. 그게 굉장히 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고 10분만 지나면 발사 위치에서 8km 떨어진 임의의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상대하기가 곤란한 미사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걸프전 기간 내내 다국적군이 스커드 헌팅이라는 이름 하에 공군하고 특수전 전력 상당수를 이 스커드를 헌팅하는 데 동원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죠. 예. 자, 그런데 이 스커드가 다양한 변종 미사일을 또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란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서 소위 제3세계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탄도미사일기 AK-47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누구나 다 쓰는.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소련 당시에 그 소련과 친밀한 관계 또는 소련이 정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나라들의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커드 BC 미사일들이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또 북한, 이집트 뭐 이런 데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는 이제 복제, 단순히 뭐 수입해 쓴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복제품을 만들어서 복제를 시도해서 독자적으로 개량도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개량형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라크의 경우는 알 후세인 미사일이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화성 569 노동 미사일이 있는데 화성 5가 이제 스커드 B고 화성 6이 스커드 C입니다. 북한은 이제 이집트에서 옛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스커드 B 미사일을 들여와 가지고 역설계 리버스 엔진이라 가지고 그걸 분해해 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자체 생산을 시작했는데, 약간 그 이라크의 경우는 이제 알 후세인이라는 미사일이 나오게 된 게 그 잘 아시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계기가 됐는데,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은 별명이 스커드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스커드 미사일이 사용이 됐어요. 1980년 9월 22일 이제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1982년 10월 27일에 이라크가 처음으로 이란을 향해서 스커드 B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때 그 이란의 이제 데즈풀이라는 데 떨어졌는데 21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 100여 명이 이제 다쳤다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이라크는 총 100여 발의 이제 스커드 B 미사일을 85년까지 이란을 향해서 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란의 경우는 그 무기 금수 조치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리비아로부터 이제 많지 않은 소수의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을 했고 85년 3월 12일에 이란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하고 키르쿠크에 스커드 B 미사일을 보복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이라크가 보유한 스커드 B 미사일은 이제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이란 수도 테헤란이 저 안쪽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커드 B 300km 가지고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제 사거리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쉽게 원쌤 아시지만 사거리 늘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탄두 중량 줄이면 사거리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쿼드 B의 탄두를 좀 줄이고 유도 장치 등을 개량해가지고 사거리를 640km까지 늘려서 만든 게 이제 알 후세인이라는 미사일이고요. 이에 질서라 이라크는 추가로 300여 발의 스쿼드 B 미사일을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응해서 또 이란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때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 화성 5 스쿼드 B 미사일 100여 발을 또 수입을 하죠. 그래서 1988년쯤에 이라크의 이 스쿼드 미사일 발사 경쟁은 거의 피크 정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 그 영어로 이제 이 전쟁 별명이 붙은 게 뭐라고 붙었냐면 더 War of Cities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쟁, 도시간 상대방 수도에 대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1988년 2월 29일에 이라크가 총 200발 가까운 189발의 알 후세인 미사일을 테헤란하고 이란 주요 도시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그때 2천여 명 이란인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6천여 명이 이제 다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란도 이에 맞서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화성 5 탄도미사일 77발을 바그다드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요. 이런 것들 공방전이 이제 같은 해 4월 20일까지 계속이 됐는데 이란 이라크전이 이제 양쪽 다 사실 큰 피해 입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라크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됐죠. 네. 어떻게 해서 북한까지 찾아갔대요, 이 이란이? 그게 이제 원래 이란이 소련으로부터 스쿼드를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리비아를 통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련이 리비아한테 이제 압력을 가한 거죠. 더 이상 이란을 지원하면 이거 뭐 우리가 너희들한테 스쿼드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끊겨버렸죠. 그래서 이란이 결국 이제 찾다 북한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은 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당장 좀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란은 $5 돈은 있지만 미사일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연합을 하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미국이 표현하는 방식에 따르면은 이란과 북한의 그 불량 야합이라고 로그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불량 국가들 간의 그렇죠. 이런 미국식 표현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란은 그래서 완제품과 함께 개발 및 생산 기술까지 북한에서 도입을 하게 되고요. 북한은 이제 이란이 스쿼드 미사일을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을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이란 미사일 기술 시스템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양국의 미사일 협력은 1990년대 이후에 계속 지속이 되고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불렀던 그 경제난 시절인데 요때 이제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서 이란의 스쿼드 미사일하고 노동 미사일 관련 기술을 많이 넘겨서 나름 뭐 재미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란이 이제 그 수입한 스쿼드 미사일은 소련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만든 화성 5형 스쿼드 B 미사일도 있는데 이란에서 이제 샤브 1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샤브는 유성이라는 의미의 이제 페르시아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사거리 500km의 화성 6형, 이건 스쿼드 C 미사일이죠. 6형을 도입하면서 이 또한 이제
국산화를 했는데 그걸 샤브2라고 이제 불렸다고 그러고요. 샤브2는 1997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전력화됐고 가장 최신형 이제 샤브3인데 최대 사거리가 1,300km 노동하고 똑같고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란은 이 샤브3를 또 개량을 해서 2,000까지 늘린 에마드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뭐 중동 내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 이 스커드 이게 역사는 언제부터 이게 스커드가 나온 거예요? 스커드를 포함해서 네. 모든 미사일 그리고 모든 로켓의 원조는 독일의 V2죠. 아, 2차 대전 때 그거요? 예. 2차 대전 때 V2인데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에 이제 소련 육군이 베를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V2를 포함해서 이 독일의 각종 선진 과학 무기 기술을 습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의 V2 개발팀이 1947년에 그 결과로 인해서 V2를 똑같은 복제나 다름없는 V2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당시에는 베일에 쌓여져 있었지만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는 셰르게이 코롤요프라는 소련 로켓의 아버지이자 로켓을 거의 최초로 만든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중심이 돼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48년부터 V2 로켓의 이제 소련판 복제품인 R1이 생산이 돼서 1950년부터 소련 육군의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역사인 거죠. 근데 야론은 사실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를 못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액처연료이기 때문에 발사 전에 주입을 해야 되고 그 주입하면 또 바로 이제 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무엇보다 명중률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예, 명중률이 7에서 17km. 빗나가는 예, 정확도가. 예, 그러니까 뭐 17km면 뭐 7km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기 좀 낯뜨겁죠. 사실. 예, 그러니까 완전 가정입니다. 완전 가정입니다만 이제 현실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 공원으로 겨냥했는데 상암 경기장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사거리를 늘린 이제 그 R2도 이제 소련이 개발합니다. 초기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연료로 썼던 알코올과 액화탄소가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를 개량해서 나온 게 케로신 계열 연료하고 적연질산 산화제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소련이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R11 스커드 A 미사일입니다. 아, 스커드의 그런 뭐 족보상 제일 예. 위에 예. 시조점 되나 보죠. 그렇죠. 예. 예, R11 스커드 A. 그렇군요. 예. 근데 소련에 코니올로프가 있으면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코니올로프가 있다면 독일에는 폰브람 뭐 이분도 유명해요. 솔직히 진짜 유명하지 않아요. 네. 저도 알 정도면. 예. 근데 오늘 본방 야사에서 이 V2 로켓을 개발한 폰 브라운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인류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와 함께한다고도 하죠. 이런 인류의 탐험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초로 달에 착륙한 로켓의 원형이 살상 무기인 미사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보복 무기 V2 미사일이 달을 향한 발판으로 거듭난 셈이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는 페네민대 연구소를 세우고 로켓 개발자였던 폰 브라운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켓 동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병기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켓 공학도이자 천재 과학자로 촉망받던 폰 브라운은 몇 차례의 실험 끝에 히틀러의 바람대로 세계 최초의 순항 미사일인 V1을 만들어내는데요. V1의 V는 독일어로 보복 무기라는 뜻이었고 그 위력은 이름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V1의 뒤를 이어 대륙간 탄도탄의 전신인 V2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하게 되죠.
V2는 V1에 비해 폭탄 적재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스스로 터지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격추도 힘들어 무기로선 제격이었는데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V2는 실전과 동시에 히틀러의 비밀무기 또는 악마의 무기로 악명을 떨치죠. V2는 적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V2의 개발 생산 과정이 V1보다 훨씬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사일을 만든 인력이 부족해지자 히틀러는 포로와 점령지 민간인들을 강제 노역시켰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됐죠. V2의 타격 목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로켓의 생산 과정에서 희생됐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가변익 제트 항공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당시 독일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보다 수십 년은 더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독일의 기세는 등등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독일이 활개를 치던 어느 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패전을 직감한 히틀러는 그간 쌓아온 독일의 과학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술기록 소멸에 나서게 되죠. 연구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물론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을 제거하려고 한 건데요. 이는 폰 브라운을 포함한 독일 과학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매의 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전략사무국 OSS였는데요. V2의 위력은 연합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독일의 과학기술을 탐낸 미국은 독일 과학자를 이주시키기 위한 일명 페이퍼 클립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폰 브라운과 120명에 달하는 독일 과학자들은 미국에 망명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차례. 폰 브라운은 본인이 개발한 최초의 실용 로켓 V2 미사일을 개량해 큰 로켓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마침내 1969년 7월 폰 브라운은 세턴 5 로켓 개발에 성공했고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습니다. 사람을 달로 보낸다는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자 전 세계는 주목했고 폰 브라운은 하루아침에 전범자에서 최고의 과학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 덕분에 우주의 길이 열렸고 오늘날에는 그의 이름을 딴 우주정거장까지 생겨났는데요. 2025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우주정거장은 인공 중력을 이용해 지구에서와 같이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고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으로만 여겨졌던 우주로의 탐험이 가능해질 날도 점차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민간인을 살상한 V2 미사일로 우주시대를 개막한 과학자 폰 브라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없었다면 로켓공학도인 그가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미국의 세튼5 로켓의 개발 역시 늦어지거나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쟁이 빚어낸 기술 혁신이 예상치 못하게 우주 도약의 발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적으로 폰 브라운이 아니었으면 스커드 미사일도 없었는데 초기 스커드의 성능 앞서서 뭐 R1이 뭐 7에서 17km 빗나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얘는 그러면 그래도 2하고 11은 다른 거 아닙니까? R1이랑 R11은 좀 많이 좀 좋아졌겠죠? 뭐 한동안 또 교보제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와서 오늘은 정말 레어 아이템 교보제를 이를 가져오셨어요, 스커드를요? 네. 얘가 R11이에요? 네. 스커드 BC형 사진 우리 전에도 이제 본 게임에서 다뤘지만 이 바퀴가 달린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를 쓰는데 이거는 캐터필러가 달린 무한궤도 발사대를 씁니다. 이 발사대도 수직. 네. 수직인가요? 네. 아이고 부서질까봐 더 이상은 제가 못. 네. 그 우리 허리 같아. 너무 바짝 세우면 허리 아파. 천천히 세워야 됩니다. 근데 원쌤 아이고, 허리야. 이 프라모델 중에 이렇게 들어갔다 빠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거 만들기도 어렵고 부러지기도 쉽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제가 됩니다. 레어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기 아이고, 위해서 잘 안 들어가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이거 이쪽이 잘 안 들어갔네. 저쪽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이 현실에서 이런 큰일이죠. 이거 뭐 이거는 7에서 17분들이 아니라 내 앞으로 떨어질 수 있겠네. 그
소련이 보면 기계 부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차나 이런 거 숫자도 많고 강했는데 이 나토의 방어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어선 전체를 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화력을 특정 지점 센 데보다는 비교적 약한 데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 공략해서 거기다 구멍을 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뚫고 들어가는 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초기에 공격하는 그러한 그 미사일 전력의 하나로 이 스커드 A가 이제 그 활용이 되는 거죠. 종신기동 전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격전처럼 빨리 기동하는 건데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길면은 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버티고 앉아서 빵빵 쏴주면 되지만 길지가 않으니까 기계부대와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궤도 캐터필러에 달린 차량에 이제 탑재가 됐다. 기동성이 있어야 돼서 얼핏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발사대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기존의 그 전차를 개조해 만든 이 차량에서 이제 활용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이나 사진에서 흔히 보던 소위 이동식 발사대 테리라고 그러는데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좀 가늘고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펜슬 형태의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원형 공선 오차는 아까보다는 그래도 줄었습니다. 줄어서 7에서 17에서 예, 3km 정도로. 예, 근데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죠. 예. 여하간 이제 줄었고요. 여기에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우리가 SLBM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 본 게임에서 다뤘지만 그걸 처음 테스트한 원조가 이거예요. 1958년 4월부터 이제 개량형인 그 R11MU의 개발이 시작이 돼요. MU가 붙었군요. 예. 요거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R11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져서 소련군이 이게 요거를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예 R17로 개명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미사일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스커드 B 미사일입니다. 예. 전장은 10.94 그리고 직경은 0.88 크기에 발사 중량은 5.86톤에 달하고 탄두는 985kg 거의 1톤을 실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고폭탄, 기화폭탄 그리고 5kg짜리 뭐 대인 자탄 100개를 넣을 수가 있고 생화학탄도 탑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R17의 특징은 R10이라고 달리 좀 추진 방식이 많이 변해요. 우선 E4F 설계국의 9D21 개방형 사이클 로켓 엔진이 채용이 되는데 이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로켓이나 미사일한테 엔진에다가 이제 연료를 차도 마찬가지지만 연료를 분산해 줘야 되잖아요. 차량도 우리가 액셀을 밟는다는 게 사실은 연료를 분산을 해주는 그 양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액체 연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하고 산화제는 따로 있어야 돼요. 액체 산소가 됐던 간에 뭐 비슷한 것이 됐던 간에 양쪽 다 액체인 경우인데 그걸 이제 분사를 해주면 그 분사된 액체가 들어와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엔진을 이제 점화를 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직접 분사식이라고 하는 건데 R11은 요거를 사용했어요. 근데 R17, 17는 일단 얘네들을 연료하고 산화제를 한 번 폭발을 시켜서 그 기화 이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폭발을 시키면 당연히 그 가스를 가지고 다시 연료와 산화제를 뿜어주는 그 가스의 힘으로 압력으로 그런 이중적인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터보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하고 산화제가 굉장한 고압으로 뿜어지게 되죠. 폭발의 힘으로 뿜어내니까. 사실 이러다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 연료라든가 산화제의 좀 낭비는 있습니다만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또 개발 및 제조 비용도 굉장히 줄어든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어요. R11에서는 사거리가 180km밖에 안 됐는데 R17은 270km까지 증가를 하게 돼서 굉장한 성능의 향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R17M에서는 연료도 이제 개량이 됐는데 기존에는 AK201 산화제와 T1 케로신 연료를 사용을 했었는데 R17M에서는 AK271 산화제와 TM185 연료로 교체가 됐고요. 그 덕분에 사거리가 또 270에서 300km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미사일은 역시 정확도잖아요. 근데 유도 장치도 이제 개선이 돼서 그 R11에 비해서 정확도도 높아졌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R11이 CP가 3, 4kg라고 그랬는데 이게 1kg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R17도 계속 개량이 돼요. 그중에 이제 후기형의 경우는
원형 공산업체 CP가 450m까지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됐고요. 중요한 게 또 발사 차량이 지금은 무한궤도 궤도형이잖아요. 근데 바퀴가 달린 차륜형으로 이제 바뀌었죠. 8년 트럭을 기준으로 한 EP20 발사 차량을 개발을 했고요. 차륜형이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무한궤도형 비해서 진동이 적고 비례해서 이제 신뢰도도 높아지고 운용 비용도 줄였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분류가 구피 117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레인 역할을 하는 투직 지지대도 이 발사 차량에 이제 탑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크레인을 제거한 구피 117M이라는 차량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쿼드가 이동식 미사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지원 차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단급이다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지원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형 분석 차량, 기상 관측 레이더 차량, 뭐 화생방 정찰 차량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지원 차량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스쿼드 얘가 이 전쟁에 실제로 쓰여서 어떤 뭐 성과를 낸 건 그건 언제쯤일까요? 이게 처음으로 스쿼드 B가 실전에 사용된 게 그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예. 1973년에 이제 그 이집트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1973년에 욤 키푸르 전쟁을 앞두고 이집트가 소련으로부터 스쿼드 미사일 18발하고 이동식 발사 차량 9대를 도입을 하게 돼요. 이집트군이 이제 스쿼드를 이 포트사이드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이제 배치를 해서 텔아비브를 위협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집트군이 교육이 안 돼가지고 이 운영에 그래서 실제로 스쿼드 운영은 소련군이 와서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스쿼드의 최초 도입국이라던 이집트가 사실은 북한의 스쿼드 복제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욤키푸르 전쟁에서 북한이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줬었어요. 나름 이제 군사 강국이니까. 예. 그 대가로 무바라크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무바라크가 직접 북한을 방문을 해서 스쿼드 미사일하고 발사 차량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스쿼드 개발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이 거의 정설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어떤 출발점. 이라고 볼 수 있죠. 이집트부터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소련이 아니고 이집트라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스쿼드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게 이제 1989년부터 92년에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엄청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미사일이 사용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10년 동안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소련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간은 다시 내전이 벌어져요. 내전이 벌어져서 그때 무자히딘 반군이 그 정부군의 수도인 잘랄라바드를 공격을 하니까 그때 소련군이 철수했지만 군사고문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정부군의 그 소련군 고문단의 지원하에서 그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무려 438발의 스쿼드 미사일을 이 무자히딘을 향해서 씁니다. 아사다바드 공습으로 스쿼드 2발이 이제 시장 구역에 떨어지면서 300여 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하는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 사고도 있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벌어진 기간이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때 사용된 스쿼드 미사일이 무려 1,700에서 2,000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는 뭐 몇백 발 수준 아니었냐? 예,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보다 더 많은 예. 더 짧은 기간에 많은 미사일이 이제 사용된 것으로 추정입니다. 추정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2차 대전 때 끝날 무렵이지만 그 독일이 런던이라든지 영국을 향해서 많은 수천 발의 V2를 발사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은 탄도 미사일이 이 단일 전쟁에 사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전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손에 손잡고 했던 사람들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안타까우네. 보면 내전이 그 외적이라든지 외국과의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스페인 내전 때 우리가 무슨 또 게르니카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스쿼드 위력과 이름을 알린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프전인데 당시에 이제 미 육군 기지에
미사일이 달안에 있었고 여기에 이제 스카드 미사일을 명중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주 방위군이 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28명이 사망을 하고 110여 명의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고요. 이때 다국적군이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을 전진 배치를 하게 되고 이라크군의 그 스커드 공격을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수동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좀 수색하고 경멸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또 스커드 이동 발사대를 찾아서 요거를 먼저 파괴를 하는 스쿼드 사냥, 대규모 사냥 이런 임무도 또 실시가 됐었고요. 스쿼드는 그 이외에도 또 1, 2차 체첸 전쟁, 리비아 내전, 그리고 시리아 내전 등에도 쓰였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에 역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미사일계 AK-47이자 RPG-7이다 이런 정도로 불릴 정도의 어떤 그 뭐 명예인지 불명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전쟁이 있다면 미사일 중에는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항상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 그 소련 제품들의 특성이 다 하나같이 무기의 특성이 보드칸 포함. 좀 단순하면서 네. 무식한 듯하지만 안정성이 좋고 고장 잘 안 나고 이런 게 특성인데 그런 특성이 뭐 여전히 살아남아 있으니 또 계속 개량되면서 발전될 것이고 게다가 이제 북한이 굉장히 키죠. 이 스커드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 1973년 이후로 계속 좀 열심히 해온 그런 경우라서 북한이 이제 2017년 5월 29일 날 발사한 스커드 VTO 미사일이 있어요. 요게 이제 스커드 변종의 지금 최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련이 개발한 최후의 스커드가 이제 R17 VTO, 그러니까 스커드 17 VTO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한적인 실전 배치에 그치고 이제 말았거든요. 요 다음 버전인 R17 VTO2는 아예 개발도 안 됐고 제대로 완료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북한이 그 R17의 VTO 즉 VTO2 즉 스커드 VTO2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과거 소련이 이제 R17 VTO 개발했던 거하고 달리 북한은 이제 스커드 VTO에서 그리드 핀이 아니고 카나드 4개를 장착을 해서 조정면을 구성을 하는 좀 큰 변화들을 많이 주고요. 유도 방식도 광학 유도가 아니고 레이더 유도 방식을 써가지고 소련이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던 R17 VTO2를 완성했다. 결국은 북한이 이제 진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북한의 지금 스쿼드 개발 변종 기술이 러시아의 수준을 좀 넘어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스쿼드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존재할 뿐만 아니고 이게 뭐 좋은 일이든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경우도 보면 계속 북한처럼 이제 미사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정부 발표했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고 결정되지 작전정 않았습니까? 뭐 확장이든 뭐든 하든 맞아. 그게 한달 그러니까 원래 아덴만에서 이제 그 선박 호송 임무를 주임무를 하다가 작전 구역을 좀 넓혀서 기존의 청해부대가 작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해부대가 사실은 이제 한국형 구축과 한 척입니다. 왕건함이 지금 가 있는데 그 일각에서 우려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런 탄도미사일 외에도 그 다양한 종류의 대함 순항 미사일 그리고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부여하고 있고, 또 슈쿠발이라고 그래서 초공동 어뢰 아주 빠르게 가는 이제 어뢰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공격용 드론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청해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이제 그러한 고민과 대책이 사실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또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하고 걸프만 경비를 맡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인데, 여기는 뭐 심지어 길에 설치하고 어뢰 공격을 한다든지 뭐 드론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당히 좀 공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각심, 경계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 청해부대 분들이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무사히 잘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편을 내용을 다 정리를 했는데 시청자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깜짝 놀라실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MC니까 제가 총대를 매는데 우리 본 게임의 맏형이시죠.
딱 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마청 유영원 기자님께서 이제 본 게임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제 떠나시게 됐어요. 그죠? 아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유영 기자님이 국내 대표 군사 그 사이트도 운영하시고 유튜브 누적 뷰가 뭐 1억 뷰 뭐 이렇게 뭐 5만 이렇게 팔로우에 무슨 뭐 또 그 저 SNS 스타시기도 한데 본 게임에 정말 애착이 많으셨는데 딱 무슨 사정에서 그만두신다고 해서 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형님이 드디어 평생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뭐 하실지 제가 알아요. 형님, 뭐래? 핵잠수함 개발하러 가시는 거죠. 아, 칼이네, 칼. 네, 그쵸.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 야. 진짜 형님 그 꿈 아니었습니까? 저하고 2년 6개월 동안 호흡을 네. 맞추더니 대한민국 그냥,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잠수함 드디어 형님이 개발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한번 바쳐. 네. 농담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예. 저희 벌써 한 2년 6개월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게요.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140회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 하는 방송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정말 정도 많이 들었고 본 게임 통해 제 덕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 21일로 기자 생활한 지 만 30년이 됩니다. 처음에 저 만나면 인사가 기사 잘 보고 있다. 물론 덕담이죠. 그 다음에 많이 듣는 소리가 사이트 잘 보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다 앞에 두 얘기 사라지고 본 게임 잘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제가 뭐 이런저런 벌려놓은 일들이 기자치고는 많지만 한 가장 제 생활에 있어서 큰 축을 담당한 본 게임이 너무나 아쉽고요. 본 게임이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본 게임은 이렇게 뭐 일시적이 됐든 어떻게 이렇게 떠나시게 되었습니다만 또 밀리터리에 우리의 또 이 영역 계산을 항상 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든 밀리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우리 기자님 그 앞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또 새로운 분 여러분의 어떤 그 밀리터리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다시 모시니까요. 또 계속해서 본 게임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쿠팡TV 앱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는 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이네 형님. 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생각날 것 같아. 이거 처음에 진짜 어색하고 막 네.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고 있죠. 아 제가 어디 사관학교 강연 갔는데 딱 인사가 이러더라고. 본 게임 잘 보고 있다고 생도가. 아 그렇군요. 우리 샌더분이. 근데 기자님 그만두시는데 이거 제가 가져가면 안 돼요. B52. 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레어 아이템을 가져와서 아 그러게요. 이거 만드신 분 진짜 허락을 받아야 돼요.